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세상에 떠돌고 있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다잉 메시지. 한 소녀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그녀가 죽기 직전 급하게 쓴 쪽지에는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위에 X 표시가 그려져 있었어요. 경찰들은 도저히 뜻을 알 수 없어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은 그림의 뜻을 알고 경찰들에게 해석을 해주었죠. 해설 동그라미는 자동차를, 작은 동그라미는 운전하는 사람을 뜻해요. 작은 동그라미 위에 X 표시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목적지 안내. A와 B는 차를 타고 여행 중이었어요. A는 운전석에, B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모르는 길이 나왔고 A는 정면을 보며 B에게 길을 물었어요. B는 왼쪽, 직진, 계속해서 길을 안내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라고 말하는 순간 A는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튀어나온 차에 부딪힐 뻔했지만 무사히 피했죠. 그런데 차를 돌리는 순간 B가 작게 말했어요. 아깝다. 옆좌석을 보니 친구 B는 잠들어 있었어요. 친구는 자고 있었는데 그럼 대체 누가 길을 안내했을까요? 녹음실. 한 연예인이 녹음실에서 녹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노래를 녹음하려는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산속에서 어두운 밤, 전기 스위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불이 깜빡이다 다시 켜졌는데 연예인을 지켜보던 선배들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선배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빨리 끝내자고 했어요. 녹음이 무사히 끝나고 나서 연예인은 아까 분위기가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머뭇거리던 선배들이 말했죠. 해설 불이 꺼졌을 때 천장에 귀신이 보였고 불이 켜지면 사라졌어요. 선배들은 연예인이 겁먹고 녹음을 중단할까봐 모른 척한 거예요. 종이 비행기. 한 여대생이 주택을 찾던 중 일주일도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가버린 집을 발견했어요. 집값도 싸고 환경도 좋아서 여대생은 그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사 첫날 밤 베란다로 종이 비행기가 날아왔어요. 여대생은 꼬마가 실수로 날렸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날도 종이 비행기가 날아왔지만 이사로 피곤해 치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밤 베란다에 쌓인 7개의 종이 비행기를 펴보았어요. 여대생은 글씨를 맞춰보고 안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종이 비행기의 내용을 맞춰보면 안 나가면 죽인다는 뜻이었어요. 사진. 여학생들이 여행을 갔다가 숙소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어요. 장롱 앞에서 모여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장롱 속에 빨간 눈에 긴 생머리, 칼을 든 여자가 보였어요. 놀란 여학생들은 무당에게 물었어요. 무당은 귀신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귀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귀신이 아니란 말에 여학생들은 안심했죠. 귀신이 아니라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호예 또는 경계. 한 중학생 남자아이가 칼을 든 괴한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중학생의 집은 17층이라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붙잡혀 죽을 것 같았어요. 중학생은 1층 집의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때 철컥 소리가 들렸고 괴한은 욕을 하며 도망갔어요. 중학생은 안심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집주인은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문을 잠근 것이었어요.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문 앞. 아파트의 202호에 사는 A와 203호에 사는 B는 서로 친했어요. 어느 날 밤 머리를 감고 있던 A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머리를 감느라 나가지도 못하고 두드림은 점점 커졌어요. 무서워진 A는 핸드폰으로 B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 앞에 누가 있는지 봐달라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급하게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B는 급하게 말했어요. 문 앞에 미친 여자가 칼 들고 있어. 나가지 마. A가 문을 열고 나갔더라면 엄마와 아기. 한 남자가 새벽마다 이상한 현상을 겪었어요. 잠에서 깨면 아이가 침대 위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사라져서 남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무섭고 신경이 쓰였어요. 무당인 친구에게 조언을 들었는데 친구가 말했어요.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마. 왜? 아기 귀신의 엄마가 방 밖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을 테니까. 전화번호. 비만인 사와자키 아야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살이 빠지는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날씬해지고 싶었던 그녀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요. 이름은 사와자키 아야입니다. 집 주소는요?
주소를 말하고 몸무게도 70kg이라고 말했어요. 몇 킬로그램 정도 빠지면 되겠습니까? 20kg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와자키 아야는 침대 밑에서 양팔과 다리가 잘린 채 발견되었어요. 그녀는 20kg을 잃었지만 팔과 다리를 잃은 것이었어요. 귀신의 대화. 밤늦게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차가운 느낌과 시선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누군가가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어요. 얘 언제 데려갈까? 몇 시간 뒤에. 그냥 지금 데려가서 죽이자. 애가 아직 안 자. 귀신은 내가 자는 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려가서 죽일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악마의 자식.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아버지가 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죽인 사건으로 한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건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인은 배 속의 아이를 만날 시간이 되었고 아이를 기다리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낳았죠. 의사와 간호사들의 축하 속에 제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 있었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아기가 울지 않고 제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펜서는 부인의 출산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모든 일을 접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첫 아이였기 때문이죠. 2달 후 스펜서와 제인은 아기를 재워두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인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여보, 요즘 우리 아기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말하는 거야? 글쎄요, 우리 아기가 우리를 감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기 방에 가보면 언제나 아기는 조용히 누워 있어요. 스펜서는 제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분 탓일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나 제인은 계속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 얼굴을 보면 항상 저를 노려보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쁜 숨을 쉬며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 순간 스펜서는 문 밖에서 무언가 빠르게 기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펜서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방으로 갔어요. 그 순간 발밑에 걸리는 것이 있어 휘청였죠. 발밑에는 아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펜서는 의아해하며 아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기는 요람 안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고 있던 아기가 거칠게 숨을 쉬며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죠. 며칠 후 스펜서는 스트레스로 쇠약해진 제인을 두고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스펜서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여보, 될 수 있으면 빨리 돌아와줘요. 뭔가 불길해요. 스펜서는 그녀를 위로하며 출발했습니다. 3일 후 스펜서는 출장 일정을 마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집에 도착하자 너무 조용해서 불안해졌지만 평화롭기만 한 분위기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계단 밑에서 목이 부러진 채 쓰러져 있는 제인을 발견했을 때 스펜서의 안도는 깨졌습니다. 제인의 옆에는 아기의 장난감이 놓여 있었죠. 스펜서는 급히 아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는 역시 거칠게 숨을 쉬며 벌건 얼굴로 요람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인이 했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이 아이는 호시탐탐 부모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펜서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며 천천히 두 손을 아기의 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펜서는 결국 그 사실을 깨닫고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휴가. 유난히 무더웠던 1994년 8월, 군대에 있던 희두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한탄강으로 놀러 가기로 했죠. 기차를 타고 한탄강 기슭으로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마다 한탄강에서 몇 명씩 익사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 수심이 깊은가 보지. 그렇지도 않대. 소문에는 물귀신이 있다더라. 친구들은 물귀신 이야기를 나누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휴가철이라 곳곳에 텐트가 쳐져 있었고 물가에서 사람들이 활기차게 놀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텐트를 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몸에 열기를 식히는 차가운 물이 너무나 상쾌했죠.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발을 내디뎌 보니 물이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아 안심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몸이 오슬오슬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친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물장구를 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허리까지 차던 물이 어느새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엄습해왔고 저는 큰 소리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주변에 있던 낯선 사람들만 잠시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점점 더 공포가 몰려왔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몸부림을 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친구 희두가 저를 찾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희두야, 살려줘. 친구는 저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여전히 땅에 붙어 있었고 물은 턱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가까이 오자 그는 저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들은 저를 붙잡고 힘을 다해 끌어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지만 저는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악몽을 꿨습니다. 여전히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꿈이었죠. 깨어난 후 담배를 피우려고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몸이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시 낮에 사고가 났던 강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두리번거리며 찾다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로 그 시선은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여자는 저를 향해 손짓을 하며 오라고 했습니다. 마치 홀린 듯 여자의 손짓을 따라 물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친구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반쯤 물에 잠긴 상태였고 친구가 저를 불러 깨우지 않았다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해설 그날 밤 본 여자는 물귀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로 저는 그곳을 다시 찾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엄마의 손님. 1985년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살던 새방살이를 청산하고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샀다고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죠. 이사한 날 저는 제일 먼저 제 방으로 갔습니다. 새로 산 책상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공부하면 성적이 잘 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여긴 내 방이니까 청소도 내가 하고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저는 그런 별거 아닌 말에도 방긋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짐을 정리하느라 피곤했지만 기분은 최고였죠. 이사 기념으로 불고기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지영아, 간장 좀 다오. 저는 간장을 가져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니 간장이 부엌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짜증을 내며 걸레로 닦으셨어요. 그걸 내 발 뒤에 놔두면 어떡하니? 다 엎질렀잖아. 저는 분명히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더 야단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저 묵묵히 팔을 썰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대접이 어머니 발에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너 오늘따라 왜 이러니?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만드는구나.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란 말이야.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어요. 어떤 여자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돌리면 그 여자도 따라서 몸을 돌렸어요. 이후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물건이 원래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되곤 했죠. 저는 그저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때때로 깊은 밤,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무언가를 똑똑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극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죠. 어느 날 우리 가족은 모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출근하는 아버지를 배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휴,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짐도 안 치워 놓았는데.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어리둥절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한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여자가 사온 것 좀 가져와라. 그 여자라니요? 아침에 아빠가 출근할 때 온 손님 말이야. 우리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었더라.
뭘 사왔는지 불룩한 비닐봉지를 들고 날 보고 웃으면서 소파에 앉았잖아. 엄마, 오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서 먹어보라고 신용을 하길래 받아먹으려 했는데 너희들이 거실로 나오자 그냥 스르르 나가 버리더라.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도 기분이 좋지 않으신 듯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 여자를 여러 번 봤는데 어머니는 고민 끝에 저를 데리고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식구가 6이지? 아니에요. 우리는 5 식구인데요.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빈집에 들어갈 때 잘 살펴봐. 후다닥 숨는 소리가 나면 다 그년 짓이야. 잠잘 때도 잘 들어봐. 어디선가 그년의 숨소리가 들릴 테니까. 저는 너무 무서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꼭 등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지? 그게 다 그년 짓이야. 귀신이 산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자꾸 단축돼. 어서 이사를 해. 어머니는 점쟁이에게 복채를 두둑이 치르고 우리는 당장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부모님이 내 방에 가보았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가 멀어 기숙사 생활을 했었죠. 처음 몇 번 집에 내려가다가 시험과 여러 일들로 바빠 여름방학 후에야 기숙사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내려온 집이 어색하기까지 했습니다. 첫날 고향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피곤하셨는지 먼저 주무셨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평생 가위에 눌려 본 적이 없었고 귀신 같은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존재조차 믿지 않았죠. 친구들이 가위에 눌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날도 피곤해서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자다가 갑자기 목이 마르거나 소변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벽을 보고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등 한가운데서부터 온몸으로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어요. 곧이어 침대 옆에 누군가가 서서 저를 째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을 꽉 감았습니다. 보통 영화나 TV에서 보면 뒤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돌아보면 귀신에게 당하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답답했죠. 그래서 눈을 감고 아침까지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 도둑인가? 아니, 도둑이라면 집을 뒤져야지 20살 남자 자는 걸 쳐다보진 않을 텐데. 부모님인가? 아들 잘 자고 있는 걸 봤으면 가셔야 할 텐데. 결국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저희 집은 천주교 집안이라 제 방에는 십자가도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요. 체감상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손가락이 조금씩 제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다 싶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엄마를 외쳤습니다. 대학교 1학년의 키 180 남성이 새벽에 엄마를 부르며 외치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문제는 상반신은 가위에서 풀렸지만 하반신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옆에는 뭔가 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엄마만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제 외침을 들으셨는지 큰 방에서 달려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순간 몸을 지배하던 모든 소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불렀는데.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어요. 방 안에 서 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지만 그녀의 모습은 또렷하게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녹색 바탕에 꽃무늬 긴 치마를 입은 평범한 아주머니가 무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얼음처럼 굳어있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아주머니를 밀치고 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밀칠 때 사람을 밀치는 느낌이 났어요. 큰 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이에 뛰어들어 아버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놈 어젯밤에 가위 눌려서 엄마 옆에서 자더라고.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사실은 이랬습니다. 저는 갑자기 큰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에게 먼저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우리 집에 아빠 친구분 와 계세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셨고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그럼 엄마 친구세요? 어머니도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럼 내 방에 있는 저 아주머니는 누구야? 그리고는 그대로 뻗었대요. 부모님은 곧바로 제 방을 가보셨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 낚시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낚시터를 자주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물 낚시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느 사건 이후로 민물 낚시터는 근처도 가지 않게 되었어요. 저수지만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민물 낚시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돼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였던 것 같아요. 친구 2명과 함께 트럭 한 대를 몰고 텐트 하나 챙겨서 낚싯대와 라면 몇 봉지 정도만 준비하고 출발했죠. 여기저기 물색하던 중 김포의 한 마을에 있는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유료 낚시터는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수질도 안 좋고 입지도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불빛 하나 없는 외진 곳이었고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낚시할 때는 전화기를 꺼놓으니 오히려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조입에 수심 깊은 곳, 수영 금지라는 푯말이 있었지만 조심만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채비를 펼쳤습니다. 생라면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며 낚시를 시작했어요. 의외로 고기가 잘 잡히더군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야, 자살 사고 많은 곳에 고기가 잘 잡힌다더라. 그 말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핀잔을 주었죠. 형님들 낚시하는데 무섭게 그런 말 왜 꺼내냐. 그랬더니 삐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잘난다. 그리고는 트럭에 들어가 잠을 자더군요. 한두 시간이 지났을까요? 새벽 3시쯤 트럭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 글쎄, 트럭에서 나는 것 같은데. 슬렁슬렁 트럭으로 가보니 자러 들어간 친구가 트럭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문을 열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친구는 눈이 돌아가서 침을 흘리며 경련하듯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싸대기를 몇 대 때리니 친구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죠. 가자, 가라잖아. 숨 넘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고 너무 무서워서 당장 채비를 챙기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는 낚싯대 챙겨. 나는 이놈 지키고 있을게. 그런데 낚싯대 챙기러 간 친구가 소리쳤어요. 이쪽으로 와봐. 이번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진짜 무서워서 눈물이 나고 우금이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던진 곳으로 가봤더니 낚싯대가 없었습니다. 낚싯대는? 몰라. 그냥 없어졌어. 내일 와서 찾든가 하면 되잖아. 일단 그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낚싯대고 뭐고 팽개치고 트럭에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었어요. 차는 못 움직이고 전화는 안 터지고 친구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죠. 친구는 간질 비슷한 증상일 거다. 지금은 좀 안정된 것 같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든 밤을 새우고 날이 밝으면 전화가 터지는 곳으로 이동하자. 차 안에서 문을 잠가놓고 버티면 별일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했어요. 하지만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 물에서 나는 해괴한 소리였습니다. 간헐적으로 첨벙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휘젓는 소리가 들렸죠. 마치 공포영화에서 사람들끼리 확인할 필요 없는 상황에서 굳이 확인하다가 붕괴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소리의 근원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들고 물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기겁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낚싯대들이 물 위에 둥둥 떠서 사방으로 휘익휘익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3개의 낚싯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미친 듯이 휘적거렸죠. 물고기가 낚싯대를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기엔 움직임이 너무 격렬했어요.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가 낚싯대를 붙잡고 휘젓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저와 친구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낚싯대의 움직임도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안정감을 찾으면서 우리는 시간을 확인했죠.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새벽이라 그런지 도로에 차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때마침 지나가는 트럭 한 대를 멈춰 세워 도움을 청했어요. 트럭 운전사의 도움으로 차에 점프를 해서 겨우 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리자마자 낚싯대를 건져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젯밤 일이 물고기의 소행이길 바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낚싯대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낚싯대를 건져내자 차라리 건지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낚싯대에는 줄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낚싯대만 덩그러니 끌려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3개 모두요. 낚시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물고기라도 낚싯대에서 낚싯줄을 끊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런데 3개의 낚싯대에서 모두 줄이 끊겨 있었다는 건 그저 물고기의 소행이라고만 생각하기엔 너무나 기이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경험을 했고 이젠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죠. 트럭에 타서 출발 준비를 마친 후 어젯밤 경련을 일으켰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랬냐? 친구는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떤 여자가 내 뒤통수를 붙잡고 계속해서 창문에 머리를 내리꽂고 있었어. 귀에다 대고 상냥하게 잘못 오셨네요라고 말하면서 계속 머리를 내리꽂았는데 난 그게 꿈인 줄 알았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실감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득 생각났던 것이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봤던 입간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망사고 많은 곳, 낚시 금지,